18페이지입니다. 016 번호의 웹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이 웹이라는 거는 여러분 홈페이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 홈페이지 언어가 브라우저로 볼 때에는 뭐 그림이나 영상이나 글자가 미리 이렇게 다 보이는데,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지기까지 사실은 이제 HTML이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웹페이지를 이렇게 코딩하거든요. 근데 그 HTML 페이지만으로는, 그 언어로만은 좀 부족해요. 왜냐면 우리가 뭐 게시판이나 방명록 같은 그 보드판도 만들어야 되고, 아니면 이제 또 뭔가 움직임을 줄 수 있는 동적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뭐 스크립트들도 좀 이용해야 되고, 아니면 또 그 여러 네트워크망을 공유해서 독립적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돌릴 때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제 웹 쪽으로 많이 아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홈페이지 많이 보니까. 그래서 이 웹 프로그래밍, 그 웹을 구현할 수 있는 언어들은 어떤 언어들이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에 또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자바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자바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자바가 뭐 예전에는 이제 저도 이제 자바를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자바 공부하면 너희들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었거든요. 이 자바는 요즘에 많이 이제 회사에서 이 자바라는 프로그램을 전산실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특정 컴퓨터 구조와 무관한, 특정 컴퓨터 구조와 무관하다라는 말은 아키텍처와 상관없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특정 컴퓨터 구조와 무관한 가상 바이트 머신 코드를 사용하므로 플랫폼이 독립적이다. 자, 요 두 줄을 꼭 알고 기억하고 계시도록 하세요. 특히 이 자바가 많은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중요하다라고 해서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컴퓨터 구조와 무관하다. 이 구조라는 건 아키텍처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아키텍처와는 상관없이 사용되어지는 그 플랫폼이 독립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바이트 머신 코드 생성한다는 거, 뭐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바 꼭 알고 계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언어는 스크립트 언어들이라고 그래요. 스크립트 언어라는 거는 이제 HTML 언어에서 이 스크립트 언어들을 모듈로 불러와서 같이 동작하도록 만든 언어들인데, 예를 들면 뭐 보드판 같은 게시판이나 방명록, 공지사항, 최신 게시물, 이런 거를 이제 작업을 할 때 이 스크립트 언어들을 활용하거든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ASP. 자, 먼저 ASP. ASP는 Active Server Page라고 하는데, 얘는 윈도우즈 환경이라는 걸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윈도우즈 환경에서 동적인 웹페이지를 제작한다. 얘네들은 다 동적인 웹페이지 제작하는 스크립트 언어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환경이 무엇이냐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ASP, HTML 문서에 명령어를 삽입하여 사용하며 자바스크립트와는 달리 서버 측에서 실행된다. 이 스크립트 언어들이 이제 서버 측에서 실행되는 언어들입니다. 윈도우즈 환경은 ASP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PHP. 자, PHP는 Professional Hypertext Preprocessor라고 하는데, 얘도 이제 웹 서버에서 작동하는 스크립트 언어, 다 서버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서버에서 작동하는 스크립트 언어들. 그러니까는 이 ASP나 PHP나 그다음에 JSP 스크립트 언어란 뭐냐면 서버 측에서 실행하는 언어다.
근데 ASP는 윈도우즈 환경에서 동적인 웹페이지를 만들고, 자, PHP는 유닉스, 리눅스, 윈도우즈 환경에서 작동한다. 특히 이제 리눅스에서 작동되어지고 무료로 활용이 될 수 있어서 많은 그 학생들이 PHP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JSP는 ASP, PHP와 동일하게 웹서버에서 작동하는 스크립트 언어. 이렇게만 이제 소개되어 있는데, J가 자바의 첫 글자예요. 자바 서버 페이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첫 글자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액티브, 자바. 세 개의 언어, 그러니까 다음 중 기능이 다른 웹 프로그래밍 언어를 고르시오 하고서 ASP, PHP, JSP 이외에 다른 언어를 넣으면 이제 그 언어를 골라주면 되겠어요. 세 개의 공통점은 서버 측에서 작동하는 스크립트 언어다. ASP는 윈도우즈 환경, PHP는 유닉스, 리눅스, 윈도우즈 환경, JSP는 자바 서버 환경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제 HTML5라는 언어. 뭐 이건 완전 이제 문서를 만드는 기본 틀이 되어지는 언어예요. 웹페이지 언어. 자, 보겠습니다. 인터넷의 정보 검색 시스템인 월드 와이드 웹의 홈페이지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생성 언어다. 예. 이게 가장 근본적인 언어예요. 홈페이지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생성 언어. 그래서 태그들이 있죠. 명령어라고 하는 뼈대를 만든다고 할까요? 거기에서 이제 헤드라인 부분에서 스크립트 언어들이 불러오는 거고, 바디 부분에서 HTML 언어가 이제 디자인을 작업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액티브엑스나 플러그인 등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동영상이나 음악 재생을 실행할 수 있는 웹 표준 언어다. 웹 표준 언어다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웹 표준 언어다. 이게 이제 플러그인 프로그램 설치 없이 영상과 음악을 재생해 줄 수 있다는 게 HTML5에서 오디오라는 태그와 비디오 태그가 생성되었어요. HTML4 버전에서는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맥락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나온 것 같아요, 소개가. 자, 그 다음에 DHTML은 이제 다이나믹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동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적 HTML이다 라고 하면 DHTML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적 HTML로 스타일 시트를 도입하여 텍스트의 폰트와 크기, 색상, 여백 형식 등 웹페이지 관련 속성을 지정할 수 있다. 예, 스타일 시트, CSS 언어예요. CSS 언어까지 도입해서 이 CSS 언어에서 폰트 크기, 색상, 여백 형식 여러 가지 서식을 지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구분을 해놨는데, 사실 요즘에는 HTML5라는 버전이 DHTML까지 포함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문제 풀어볼게요. 46번. 다음 중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닌 것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은 모듈 형식으로 구성할 수 있고, 또 네트워크끼리 그 모듈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대부분 이렇게 뿔뿔이 붙은 거는 다 객체지향 언어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 활용하고 있는 자바가 이제 대표적인 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고, 또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 우리 엑셀에서 이제 매크로 편집을 한다든가 사용자 정의 언어 만드는 VB라고 시작되어지는 언어들도 다 객체지향 언어예요. 이 스몰 토크도 좀 초반에 나왔었던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코블이라는 언어는 이 C 자체가 커머셜이라는 사무 처리용 언어예요. 그래서 얘는 객체지향 언어하고는 좀 다르게
이 코볼 언어는 한 20년 전에 개발했었던 언어 중에 좀 대표적인 언어이긴 하는데 요즘에는 아마 사용하는 곳이 별로 없을 거예요. 요즘에는 거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바라든가 비주얼 C++이라든가 비주얼 베이직 이런 언어들을 요즘 많이 활용하고 있죠. 요거는 거의 영어로 구문을 작성하듯이 짜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 코블로 프로그램을 짰었는데 거의 영어 문장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램하고는 무관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 자, 다음 중 W3C에서 제안한 표준안으로 문서 작성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 표준에 비디오, 오디오 등 다양한 부가 기능과 최신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액티브엑스 없이, 플러그인 프로그램 없이 브라우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한 웹 표준 언어. 이게 바로 이제 HTML5에 대해 소개하는 그런 문장이죠. 그래서 웹 표준 언어, HTML5. 대부분 HTML5 언어로 요즘에 이제 작업을 합니다. 홈페이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스크립트 언어죠. JSP. 자, 48번. 다음 중 HTML의 단점을 보완하여 이미지의 애니메이션을 지원하며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에 따른 자, 동적인 웹페이지 다이나믹 HTML이죠. 동적인 웹페이지 제작 다이나믹 HTML 2번이 되겠습니다. 자, 017 IP 주소에 대해 나와요. IP 주소. 우리가 이제 뭐 누가 해킹을 했다든가 뭐 이런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면 누가 댓글을 뭐 악성 댓글을 달았다든가 이런 거 IP 추적한다고 하잖아요. IP 주소. 그 컴퓨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숫자로 코드화되어져 있는 숫자로 보호화되어져 있다고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주소를 이제 IP 주소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뭐 각 가정에 컴퓨터가 한 대뿐만 아니라 두세 대 있는 가정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IP 주소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IP 버전 4를 썼는데 요즘에는 IP 버전 6 주소라는 게 요즘에 이제 사용하고 있는 주소인데 자, 보겠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의 고유한 주소이다. 네, 뭐에 연결된? 인터넷. 컴퓨터의 고유한 주소. 그래서 IP 추적한다고 하죠. 자, IP, 이 주소 체계 아셔야 돼요. IP 주소 체계는 128비트. 이게 이제 꼭 아셔야 되는 비트예요. 128비트를 16비트씩 8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을 무엇으로 구분한다? 콜론으로 구분한다. IP 주소는 이렇게 이제 콜론으로 구분하게 돼 있어요. 이게 문제에 세미콜론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세미콜론은 점, 쉼표, 이거를 세미콜론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세미콜론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세미콜론이 아니라 IP6 주소는 콜론으로, 콜론은 점 2개예요. 콜론으로 구분한다. 128비트이다. 이거 꼭 아시도록 하고 예전에 사용되었던 IP 버전 4와 호환을 시켜야지 안 그러면 안 되죠. IP 버전 4가 부족해서 IP 버전 6이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예전에 IP 주소 주었었던 컴퓨터들은 뭐 서로 호환이 안 되면 큰일 나잖아요. 호환이 되도록 하면 16진수로 표기되어 있게 IP 버전 6은 이렇게 되어 있고 각 블록으로 선행되는 0은 생략할 수 있으며 연속된 0의 블록은 세미콜론 아니 콜론으로 한 번만 생략 가능하다. IP 버전 6 주소 개수는 약 43억 개의 4제곱임. 이거 좀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인구가 많아지면 이 IP 버전 6 주소 체계도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128비트보다 더 큰 거를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여하튼 지금은 이제 43억 개의 4제곱의 주소 개수를 가지고 있다. 자, 주소 체계는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등 3가지로 나뉘어진다. 예. 이건 그냥 외울 수밖에 없겠어요.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3가지로 나뉘어진다. 자, 인증 서비스, 비밀성 서비스, 데이터 무결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요즘에 이 보안이 굉장히 우리가 뭔가 하여튼 일장일단이 있는 것처럼 정보를 서로 공유함에 있어서 또 보안 문제는 굉장히 강화되어야 하는 문제예요. 그쵸? 그래서 특히 누가 악용을 하고 있는지 인터넷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런 거를 잘 해결을 하려면 정부 자체에서 이 보안 문제를 더 신경을 써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럴 것 같죠? 자, 49번. 자,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중 인터넷 주소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무조건 IP 버전 6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는 IP 버전 6. 자, 1번 인터넷 연결을 위해서는 IP 주소 또는 도메인 네임 중 하나를 배정받아야 하며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의 고유 주소는 도메인 네임으로 이는 IP 주소와 동일하다. 아, 여기서 여러분이 도메인 그냥 읽으면은 IP에 대한 내용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도메인 네임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홈페이지 주소를 문자화 시킨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네이버다 하면 w3개.naver.com 이렇게 영문 문자로 주소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름 도메인 네임이라고 부르거든요. 홈페이지 도메인 네임이에요. 한글로도 도메인을 이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IP 주소는 숫자화 되어진 주소거든요. 아까 16진수로 표기한다고 그랬잖아요. 16진수로 표기하는 주소예요. 그래서 문자화하는 이 도메인 네임이라는 것 때문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는 ICANN이며,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는 ICANN이다. 한국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에서 관리한다. 네. 주소 관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나라는 KISA에서 관리합니다. 자, 3번. 인터넷 주소 체계인 IP 버전 4와 IP 버전 6 주소가 함께 사용되며 IP 버전 6 주소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예, 그래서 얘가 이제 주소가 부족해서 IP 버전 6이 나온 거죠. 네. 4번 IP 버전 6은 IP 버전 4와의 호환성이 뛰어나고 128비트의 주소를 사용하여 주소 부족 및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이제 설명이 잘 되어진 IP 주소 버전 6에 대한 내용이죠. 네. 자, 50번. 자, 다음 중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IP6 주소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16비트씩 8부분으로 총 128비트로 구성된다. 요게 IP 주소 버전 6에 대한 구성이고요. 자, 2번 각 부분은 16진수로 표현하고, 여기까지 맞았어요.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가 아니죠. 세미콜론이 아니라 콜론으로 구분하죠. 그냥.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 등의 3가지 주소 체계로 나뉘어진다. 이거 맞는 말이고요. 4번 IP 버전 4의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IP 버전 4의 주소 부족 때문에 IP 버전 6이 나오게 된 배경이죠. 네.
자, 51번. 다음은 인터넷에 사용하는 IP 버전 6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IP 버전 4의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에? 바로 1번이 맞는데요. 그죠? 2번 64비트의 주소 체계가 아니라 128비트죠. 3번 IP 버전 4와의 호환성이 좋은 거죠. 이러면 큰일 나죠. 엉망이 되죠. 상호 전환이 어렵다. 호환성이 낮으면 이게 쓸 수 없습니다. 4번 IP 버전 4에 비해 자료 전송 속도가 빠릅니다. 예. 속도 자체에 대한 게 아니에요. 얘는 그 주소 체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자료 전송하고는 내용이 좀 무관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옳은 설명은 1번, 이 1번 그 IP 버전 4의 주소 부족 때문에 IP 버전 6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17번까지 마쳤고요. 자, 18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픽 데이터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나왔네요. 자, 그래픽이라는 거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을 표현하는 방법. 보통 이제 컴퓨터로 그림 그리는 걸 뭐 전공하신 분도 있고 취미 삼아 배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가장 처음에 배우는 언어가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죠. 프로그램이 뭐냐면 포토샵을 대부분 많이 배웁니다. 왜냐면 이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편집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웹페이지 개발하는 곳에 가서 웹 디자인으로 뭐 쇼핑몰에 사진도 이렇게 상세 페이지 같은 것도 디자인하고 싶고 이럴 때는 포토샵을 배우고 싶거든요. 포토샵에서 이제 사진을 열면 그 사진을 확대해 보면요. 픽셀 아주 작은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돋보기로 확대해 보면. 그런데 이제 또 여러분 그 핸드폰 우리 카톡이나 밴드 같은 거 할 때 왜 이모티콘 아주 귀엽죠. 그런 이모티콘을 제작할 때 어떤 프로그램 쓰냐면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써요. 그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펜으로 그림을 그리게 하거든요. 클릭 앤 드래그 하면서 이렇게 펜으로 패스를 그려가면서 이모티콘을 디자인하는데 그거는 이제 선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는 돋보기로 확대를 해도 그냥 선이고요. 그 점으로 구성되어진 그림을 확대하면 작은 그림을 크게 확대하면 좀 깨진 듯한 현상이 나거든요. 그래서 포토샵으로 작업한 거는 현수막 같은 거를 작업하기엔 좀 용량이 너무 커지게 돼요. 현수막 같은 사이즈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일러스트는 작은 그림을 확대해서 출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성 요소 자체가 달라요. 포토샵은 그 자료의 구성 요소가 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러스트레이터는 자료 구성 요소가 직선이나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점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사진을 우리는 레스터 이미지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그거를 비트맵 이미지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관성이 있어요. 비트맵, 점, 레스터 이미지 이게 우리가 핸드폰으로 찍는 디카로 찍는 사진 그 자료고요. 내가 직접 그림을 그리는 직선과 곡선을 이용해서 그리는 그 방식 벡터라고 불러요. 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리죠. 비트맵에 대한 설명 볼게요. 자, 고해상도를 표현하는 데 적합하지만 파일 크기가 커지고 이미지를 확대하면 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단 현상, 알리아싱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계단 현상이 발생됩니다. 다양한 색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적 이미지 표현, 우리가 풍경사진 찍잖아요.
그럼 천연 색깔이 뭐 굉장히 많죠. 이게 무한대의 색상을 표현합니다. 사실적 이미지 표현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벡터는 그렇지 않아요. 벡터는 이제 내가 직접 잉크 컬러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내가 잉크,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채화 그릴 때 이렇게 물감 섞잖아요. 그 물감 섞어서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미지를 확대 축소할 때 계단 현상이 발생하지 않지만 고해상도 표현에는 적합하지 않다. 왜냐면 많은 색상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비트맵은 포토샵, 페인트, 샵 프로 등이 대표적인 소프트웨어이다. 비트맵 형식으로는 BMP, JPG, PCX, TIF, PNG, GIF 등이 있다. 요 JPG, PNG, GIF 요 세 개가 이제 웹에 올리는 이미지 형식들이죠. 그래서 웹 디자이너가 되시려면 포토샵을 좀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모티콘 디자인이라든가 현수막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 하실 때는 일러스트레이터나 또는 코렐 드로우, 이런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벡터 파일 형식으로는 WMF, AI, CDR 등이 있다. 요게 이제 여러분이 WMF 파일은 뭐냐면 파워포인트에서도 클립아트 그림들이 있어요. 그 클립아트 그림들의 형식이 바로 WMF고요. 일러가 AI고 코렐 드로우가 이제 CDR이죠. 그래서 이 그림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돼요. 비트맵이냐, 구성 요소가 비트맵이냐, 아니면 벡터냐. 나는 근데 이제 웹 디자이너가 되려면 사실 이제 포토샵을 맨 처음에 배우긴 하지만 그 외에 이제 조금 더 자기의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일러스트레이터도 그 다음에 이제 배우는 프로그램이긴 합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52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그래픽 데이터 표현 방식인 비트맵 방식, 비트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표현한다. 이거 벡터예요.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하여, 이게 이제 옳지 않은 내용이네요. 이미지를 확대하면 테두리가 거칠어진다. 이게 계단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파일 형식에는 BMP, GIF, JPG 등이 있다. 이게 이제 비트맵 형식이죠.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여 사실적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 네, 여러분이 이제 JPG를 핸드폰으로 제일 많이 찍는 사진, 천연색, 사실적 이미지죠. 자, 답은 1번이고요. 자, 5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그래픽과 관련하여 이제 벡터 이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게 벡터예요. 2번, 픽셀을 이용한다. 이 픽셀을 이용한다는 거는 이제 비트맵이죠. 네. 자, 벡터는 WMF 파일 형식이 있다. 이거 말고도 AI가 있고 CDR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4번, 이미지로 확대해도 테두리가 거칠어지지 않고 매끄럽게 표현된다. 이게 이제 벡터죠. 예. 예. 그래서 현수막 같은 제작을 할 때 일러스트레이터로 벡터 이미지로 디자인을 합니다. 자, 54번. 다음 중 컴퓨터에 저장되는 이미지 파일 포맷이 레스터 방식. 자, 레스터는 비트맵이에요. 예, 비트맵. 옳지 않은 것은 1번, 스캐너나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서 생성된다. 맞고요. 2번, 픽셀 단위다. 맞고요. 3번, WMF는 윈도우즈에서 기본으로 사용된 레스터. WMF는 아까 벡터라고 했어요. 벡터. 예,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파일의 크기는 이미지의 해상도에 비례해서 커진다. 맞습니다. 그 비트맵이기 때문에 비트가 클수록 이미지가 커져서 현수막 같은 거를 디자인할 때는 포토샵을 하기에 좀 무겁습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일러로 작업을 해야 되죠. 자, 이번에는 이제 컴퓨터 관련 용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9번. 요즘에는 3D도 많이 지금 개발이 되었고 많이 이용되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애니메이션, 게임을 보시면은 애니메이션 대단하잖아요. 그죠? 3D죠. 그리고 이제 영화로도 3D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제작을 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 속도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나라는 땅덩어리는 작지만 기술력과 이 인재들은 많죠. 여러분도 세무 쪽과 회계 쪽의 인재들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 3D 그래픽과 3D 그래픽에 사용되어지는 용어들까지 나오니까 좀 잘 아셔야 되고, 요즘엔 이 부분이 출제가 되어질 수밖에 또 없어요. 자, 렌더링이라는 용어를 보겠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에서 3차원 질감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림자도 좀 비치게 하고, 농도를 이용해서 밝고 어둡고 이런 사실감을 추가해주는 과정, 이런 걸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감. 자, 이번에 이제 디더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디더링은 표현할 수 없는 색상이 존재할 경우 다른 색상들을 섞어서 비슷한 색상을 내는 효과. 그러니까 색상에 대한 내용이죠. 표현할 수 없는 색상은 직접 섞어서 만들겠다. 이게 이제 디더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레이싱. 자, 인터레이싱. 화면에 이미지를 표시할 때 한 번에 표시하지 않고 천천히 표시되면서 선명해지는 효과. 한 번에 표시하게 되면은 이 또 용량과 속도 이런 거 고려해야 되는데, 인터레이싱 기법을 이용해서 근데 이제 굉장히 뭐 속도가 느리게 표현되어지는 건 아니고 비트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이제 점점점 선명해진다. 이게 지금 이제 속도는 빨라요. 속도는 빠른데 이런 기법을 인터레이싱 기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핑. 자, 모핑에 대해서 특수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물의 현상을 다른 모습으로 서서히 변화시키는 기법으로 영화의 특수효과에서 많이 사용한다. 예를 들면요, 공포영화 중에 사람이 늑대로 서서히 변한다든가 여우로 서서히 변한다든가, 우리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시면 요즘에 안 하는데, 요즘에는 뭐 진짜 많잖아요. 드라마에서도 이런 드라마. 뱀파이어, 좀비, 그죠? 서서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기법을 모핑이라고 해요. 이것도 이제 영화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기법이겠죠? 자, 그 다음에 모델링. 자, 모델링은 물체의 형상을 컴퓨터 내부에서 3차원 그래픽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정하는 과정. 여러분이 그 디즈니랜드사에서 영화 찍을 때요, 그 사람이 앞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액션 취하는 거를 디자이너들이 그거를 이렇게 그려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그리는 작업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또 다큐멘터리 같은 프로그램 보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체가 움직일 때 어떻게 3차원으로 컴퓨터 그래픽을 표현하면 좋을지 그 과정에 대한 내용, 그걸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좀 연상이 되시죠?
자, 이번에는 안티 엘리어싱. 3D의 텍스처에서 몇 개의 샘플을 채취해서 사물의 색상을 변경함으로 계단 부분을 뭉개고 곱게 이어지는 듯한 화질을 형성하게 만드는 것. 요거는 이제 포토샵에서도 안티 엘리어싱 기능이라고 그 문자 표현할 때 있어요. 역시 이제 3D에서도 그 문자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확대를 하면 비트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계단 부분을 안 보이게끔 좀 약간 그 끝부분, 가장자리 부분을 이렇게 이어지게끔 만드는, 부드럽게 이어지게끔 만드는 그런 화질, 이런 거를 안티 엘리어싱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컴퓨터에 관련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사실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그쵸? 근데 뭐 요즘에는 그 모핑은 많이 예전에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인터레이싱, 서서히 표시되는 방법이라든가 렌더링도 좀 많이 나왔었어요. 사실감 추가하는 과정. 그 다음에 모델링도 나왔었어요. 뭐 이게 그게 디더링도 나왔었고, 사실 여기 있는 거 다 아셔야 되거든요. 자, 문제 풀면서 설명 들은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억이 나는지 풀어볼까요? 자, 55번. 이미지 가장자리의 계단 연상을 최소화해주는 그래픽 기법은 모핑, 얘는 서서히 변화하는 과정. 디더링, 얘는 물감 섞는 거. 렌더링, 얘는 3차원 사실감 주는 거. 안티 엘리어싱, 얘가 바로 그 텍스처 끝부분에 계단 부분을 뭉개고 부드럽게 해주는 기법이라 했죠. 그래서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6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멀티미디어라는 멀티, 다중 매체, 멀티미디어, 다중 매체. 뭐 이게 이제 영상, 음악, 뭐 이미지 이런 걸 다 멀티미디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 안티 엘리어싱은 2차원 그래픽에서 개체의 색상과 배경 색상을 혼합하여 경계면 픽셀을 표현함으로써 경계면을 부드럽게 보이도록 하는 기법이다. 결국은 그 그래픽 관련 용어에 대한 내용이죠. 이거 맞죠? 예, 경계면 부드럽게 보이도록 하는 거, 계단 연상 줄이는 거, 안티 엘리어싱. 2번. 모델링은 컴퓨터 그래픽에서 명암, 색상, 농도의 변화 등과 같은 3차원 질감을 넣음으로써 사실감을 더하는 기법. 이거 렌더링인데요. 그죠? 렌더링. 모델링이라는 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모델을 두고 그 모델을 보면서 3차원 그래픽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렇게 정해지는 과정을 모델링이라고 그랬죠. 얘는 렌더링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2번이 잘못됐네요. 디더링은 색을 혼합하는 기법, 모핑은 이미지가 변하는 공포영화 모핑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57번 내용입니다. 다음 중 애니메이션의 모핑 기법에 대한 모핑, 공포영화 모핑. 네, 옳은 것은 1번. 종이 그린 그림을 셀룰로이드에 그대로 옮긴 뒤 채색하고 촬영하는 기법이다. 2번. 두 개의 이미지나 3차원 모델 간에 부드럽게 연결하여 서서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법이다. 2번이죠. 모핑 공포영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장비 네트워크 접속 장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 웅지세무대학교에서도 컴퓨터실에 강사 컴퓨터 한 대와 40대의 컴퓨터가 있어요. 학생들이 앉는 자리. 그러면 랜선만 있으면 될까? 아니죠.
회선, 그 네트워크를 연결하려면 회선이 모여져서 또 앞에 보면 큰 그 캐비넷 같은 곳에 선들이 다다다다닥 연결되어져 있는 큰 사각형 상자 허브도 있어요. 그러면 그 허브만 있으면 되나요? 또 얘네들이 선을 타고 가가지고 그 이 건물 자체에 어떻게 네트워크 공사, 그 네트워크 연결해 주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라우터, 통신망 연결하는 장치, 브릿지, 리피터, 게이트웨이 이걸 다 설치하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하려면 필요한 장비들이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은 가정에 컴퓨터 한 대 딱 있잖아요. 하지만 네트워크에 인터넷 하려면 랜선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근데 요즘엔 또 무선이 있죠. 네트워크 접속할 때.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좀 무관한 접근하기가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으신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만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회선 연결하고 그러고 오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사는 아파트에 과연 우리 그 통신 회선이 들어올 수 있는 거 없는가 이런 것도 다 따지시면서 오시거든요. 근데 요즘은 거의 되죠. 우리나라 잘 돼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이런 장비 역시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볼게요. 자, 허브부터 보겠습니다. 허브. 네트워크에서 연결된 각 회선이 모이는 집성 장치로서 각 회선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컴퓨터실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자리가 컴퓨터가 쭉 있으면은 이 선이 바닥으로 이렇게 통해서 여기 허브라는 곳에 따다다다다닥 다 유선 네트워크를 이렇게 꽂아요. 이 꽂는 이 상자 자체를 허브라고 합니다. 자, 라우터는 이제 데이터 전송을 위한 가장 좋은 경로를 찾아주는 통신망에 연결하는 장치. 예, 라우터. 라우터라는 말 자체가요, 그 장거리 경주마라고도 하는 그런 용어예요. 그래서 무엇이 가장 어떤 통신망이 가장 빠른 길을 찾아서 서로 간에 전송을 할 것인가, 최적의 경로를 찾는 통신망 연결 장치, 라우터. 다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다음에 브릿지는 영어로 얘기하면 다리잖아요. 그래서 얘는 다리는 연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된 두 개의 근거리 통신망, 로컬 에리아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접속 장치. 네. 두 개의 독립된, 이거 아시면 독립된 두 개를 연결한다고 다리가 필요하네. 브릿지. 자, 그 다음에 리피터는 이게 이제 반복이잖아요. 반복 계속 반복을 한다. 뭘 반복시킬까요? 자, 데이터 전송을, 장거리 전송을 위해서 신호를 계속 신호를 계속 리피트. 그 다음에 출력 전압도 계속 높여주는 장치. 그러니까 리피터라는 거는 전송을 위해서 계속 일을 하는 아이예요. 신호를 다시 재생하고 전압을 높여주고 반복시키자. 네, 이런 리피터. 자, 게이트웨이는 게이트웨이라는 말 자체가 관문이잖아요. 문이죠, 문. 우리 공항 가면 어느 게이트에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지 그 게이트까지 이동을 하잖아요.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관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점을 말하며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장치다. 관문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들어갈 때 관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점을 말한다. 지점.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장치. 서로 다른 프로토콜. 예. 프로토콜의 종류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파일을 정수신하는 프로토콜 FTP도 있고, 뭐 정말 여러분이 웹페이지를 보는
그 HTTP라는 프로토콜도 있고 이런 서로 다른 프로토콜 연결할 때 사용되는 장치 게이트웨이 문을 통해서 다른 관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또 얼마나 연관성 있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58번. 네트워크에서 디지털 신호를 일정한 거리 이상으로 전송시키면 신호가 감쇄되므로 디지털 신호의 장거리 전송을 위해 수신한 신호를 재생하거나 전압을 높여 계속 일한다는 거죠. 리피터 반복. 그죠? 리피터가 나왔네요. 자, 59번. 자, 다음 중 네트워크 장부인 관문, 다른 프로토콜로 들어가는 관문의 지점이 게이트웨이였는데 예사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1번 1대1 통신을 통하여 리피터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장비다. 2번 데이터의 효율적인 전송 속도를 제어하는 장비이다. 3번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비이다. 4번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에 서로 다른 프로토콜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장비이다. 가장 올바르게 설명이 되어진 것은 4번이라고 볼 수 있네요. 예, 4번. 자, 60번. 다음 중 정보통신에서 네트워크 관련 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라우터.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 정보 전송을 위한 최적의 경로를 찾아 이거 그 라우터라고 했죠? 최적의 경로를 찾아 통신망 연결하는 장치. 네, 라우터 맞고요. 허브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고 각 회선을 통합 관리하는 이게 왜 허브죠? 브릿지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전송하고 다시 수신된 신호를 원래 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전송 장치. 아,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 그 모뎀이라는 게 있어요. 모뎀. 컴퓨터에 그 모뎀이 이렇게 있는데 컴퓨터에서 나오는 신호를 전선을 따라서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줘요. 컴퓨터에서 나오는 신호는 디지털 신호거든요. 근데 얘가 전선을 따라서 다른 컴퓨터망에 도착을 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는 게 바로 모뎀입니다.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뎀이 여기 이제 장비가 여기 연결되어 있어요. 아날로그 신호로 들어온 것을 컴퓨터 신호의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주는 모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가정은 다 모뎀들이 여러분 그 대여하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 비용 낼 때 모뎀 대여비도 같이 내고 있거든요. 예. 아니면 뭐 서비스로 모뎀 비용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브릿지는 독립된 두 개의 통신망을 연결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브릿지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자, 4번 게이트웨이. 한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입구 역할을 하는 장치로 랜과 같은 하나의 네트워크를 다른 네트워크와 연결할 때 사용하는 장치. 예, 게이트웨이 설명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 필기 120개의 문제를 풀면서 요약된 이론도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제 컴퓨터 일반이라는 과목은 60번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딱 반이죠. 네, 120개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엑셀, 스프레드시트 일반에 대한 필기거든요. 예, 요것도 이제 쭉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필기 진행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